미친 거 아니야? 미국 공무원의 삶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그것도 돈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 수돗물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 여성 국회 공무원이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충격받고 그대로 눌러앉았습니다. 한국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본 한국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경악하고 감탄하는 곳이었죠. 과연 그녀를 이렇게까지 놀라게 만든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말이라고 해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직업은 연방 공무원이고 미국 의회에서 정책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일이 주는 보람도 있지만 솔직히 늘 반복되는 보고서와 회의로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치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건 멋진 일이지만 제 삶은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출장은 제 업무의 일부였어요. 주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때로는 유럽의 몇몇 도시를 오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곳들은 익숙했어요.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해서 별다른 긴장감 없이 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고 솔직히 관심도 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었던 어느 날 상사가 제게 임무를 맡겼을 때 공식 문서를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해외 출장이라뇨? 그것도 한국으로. 몇몇 한국 제품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본 건 가끔씩 들려오는 정치적 긴장감과 군사적인 이슈뿐이었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정신없는 시장과 붐비는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불편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옆자리 제 동료 소피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출장일 뿐이에요. 관심 없어요. 소피가 웃었어요. 아휴, 레베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싶었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사의 표정은 단호했고 이미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어요. 업무 보고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거부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죠. 출발 전날까지도 미적거리며 짐을 쌌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에 간다고 해서 기대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지치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시차 적응도 쉽지 않을 거고 음식 문제도 고민이었죠. 그저 의무적으로 다녀오고 빨리 돌아오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국 몇 주 뒤,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울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제 예상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국제공항은 보통 정신없거나 지루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무엇보다 입국 심사 과정이 너무나도 신속해서 깜짝 놀랐어요. 긴 줄도 없고 심술궂은 직원도 없고 마치 정교하게 맞춰진 시계처럼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됐어요. 짐을 끌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소피가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어때요? 첫인상은? 그럭저럭이에요. 그리고 뭐 깨끗하네요. 그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부산스럽고 낙후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고 무엇보다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운 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검은색 세단에 타면서 저는 해외에서 흔히 겪었던 도로의 혼잡함을 예상했어요. 거친 경적 소리, 무질서한 운전, 울퉁불퉁한 도로까지요. 하지만 차는 마치 미끄러지듯이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멀리 보이는 스카이라인은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로 가득했고 네온사인들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빛났어요. 서울은 엄청난 기술 도시예요. 소피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창밖 풍경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거대한 광고판, 깨끗한 거리, 쓰레기도, 패인 도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희는 차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근처 역으로 내려갔어요.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미국 지하철역 특유의 답답하고 키키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벽은 반짝반짝 빛났고 낙서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됐고 역 안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맞춰 걸었고 서로 밀치거나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비켜서 가만히 서 있거나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리고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경고음이라기보다는 어서 와요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이건 예상과 너무 다른데요. 어떤 부분이요? 소피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지하철은 원래 시끄럽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곳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그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눈앞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열차를 바라봤어요. 이건 너무 완벽한데요. 소피가 웃었어요. 여기가 한국이에요. 저희는 열차에 올랐어요. 내부도 마찬가지로 깔끔했어요. 낡은 좌석이나 찢어진 광고지는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얼룩 하나 없었어요. 대신 깨끗한 벤치와 전자 노선 안내도 그리고 충전 포트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노약 좌석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켜주면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이었다면 난 지금 가방을 꼭 안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역을 안내하는 방송이었는데 잡음도 없고 딱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심지어는 영어로 된 안내 방송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해주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소피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나만 이상한 기분 드는 거 아니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하철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데요. 소피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대박이네요.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놀랄 일 많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리자 시원했던 공기가 습한 저녁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역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타일 벽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소피와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클레이는 제 직장 동료로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발목을 이상한 각도로 비틀더니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덜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얼른 그녀 옆에 웅크려 앉았어요. 클레이, 괜찮아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클레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발목을 감쌌어요. 아,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저희를 힐끗 쳐다봤지만 누구도 특별히 당황한 기색은 없었어요.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가까운 응급진료소를 찾았겠지만 이미 대기 환자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때 소피가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병원이요? 어디요? 지하철 안에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설마요. 소피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클레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어요. 몇 번 모퉁이를 돌자 유리 패널로 된 깔끔한 입구가 보였어요. 거기엔 지하철 의료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간이 응급처치소 같은 곳을 예상했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대충 밴드나 나눠주는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동문이 열리자 우리가 들어선 곳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었어요.
하얀 벽, 가지런히 놓인 의자들, 그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의료진들까지 한눈에 봐도 체계적인 곳이었어요. 접수처 직원이 우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듯 밝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소피가 대신 설명했어요. 계단에서 발목을 삐었어요.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클레이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그녀의 발목을 확인하고 얼음팩을 대주고 단단히 감아주더니 진통제까지 챙겨줬어요. 모든 과정이 딱 10분 만에 끝났어요. 클레이가 돌아오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벌써 끝난 거예요? 너무 빨라요. 저는 소피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소피가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별로 안 비싸요. 한 3만 원. 제가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대략 20달러 정도였어요. 그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다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거고 병원비만 500달러 넘게 나왔을 거예요. 클레이는 여전히 발목을 감싸 쥔 채 끄덕였어요. 그것도 내 보험이 적용될 때 얘기죠. 소피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의료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웬만한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의료시설이 있어요. 가벼운 부상이라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죠.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는 비싼 개인 병원이 아니라 지하철 안에 있는 대중적인 의료센터였어요. 그런데도 서비스가 이 정도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료센터가 있던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죠? 소피는 피식 웃었어요. 이건 기본이야. 한국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 속 편의성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편의성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어느새 길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밤 공기는 더욱 활기차게 변해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세면대로 갔어요. 손을 씻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물을 사 마셔야 하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어요. 그렇다면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가 반복했어요. 물이 흐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피를 불렀어요. 소피, 여기 정수기 없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소피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마셔도 돼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요. 소피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수돗물 그냥 마셔도 안전해요. 어떤 곳에서는 생수보다 더 좋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아는 상식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생각하니 이건 어쩌면 그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물에 담갔다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어요. 신선했어요. 깨끗하고 맑았어요. 화학약품 맛도, 쇠맛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물이었어요.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셨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봤어요. 믿기 어려운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돗물 품질을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엄격한 정수 시스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수시설 모든 게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나지막이 말했어요. 소피가 웃었어요. 충격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히 깨끗한 수돗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이 가득한 공항,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한 지하철,
충격적인 수돗물의 품질, 한국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알던 세상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들은 아마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작은 것들이지만 중요한 걸 계속해서 발견했어요. 버스는 한 번도 늦지 않았고 밤에도 거리는 안전했어요. 무료 공공 와이파이도 어디에나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진짜 서로를 생각하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소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긴 원래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 고향에서는 가방을 꼭 닫고 몸에 바짝 붙이고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도난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억지로 하는 것도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곳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 옆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어요. 떠날 준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마지막으로 도시를 걸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미소를 짓는 손님.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 작은 장면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분위기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녁이 되자 소피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어요. 평소처럼 그녀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쉽게 웃을 수 없었어요. 떠난다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피, 나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소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됐어요. 소피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달나라로 이사 간다고 말한 것처럼요. 레베카, 장난하는 거 아니죠?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직장도, 집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맞아요. 소피는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잠시 고민했어요.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요. 모든 게요. 모든 게 너무 잘 돌아가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안전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가 생동감 넘쳐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잠들어 있다가 이제야 깨어난 기분이에요. 소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험도 보고 승진도 하고 정말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사직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설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소피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알겠어요. 그럼 계획은요? 한국어도 못하잖아요. 일자리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죠. 제 말보다 제 마음이 더 자신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나라로 이사 가잖아요. 소피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와, 역시. 레베카, 당신은 항상 용감했어요. 아니, 미쳤을 수도 있고 아마 둘 다겠죠. 저는 웃었어요. 둘 다 맞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서울의 반짝이는 거리, 초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한옥들,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세련된 사람들만 떠올랐어요.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
늦은 밤에도 안전하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거리는 왠지 빛이 바랜 듯했어요. 수년간 살아온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냥 잠시 머무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했어요. 딱 2개의 여행 가방에 들어갈 것들만 남겼죠. 친구들은 저를 말렸고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요. 매일 밤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발음을 연습하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면서 실수를 반복했죠. 어떤 단어들은 쉽게 익혀졌지만 어떤 것들은 입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캐리어를 쥐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직장도 없고 뚜렷한 계획도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둔 상태였고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저축도 있었어요. 불확실한 게 많았지만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은 없었다는 것. 공항 밖으로 나서자 상쾌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생동감 넘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처럼 보였어요. 택시가 멈춰 섰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탔어요.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거기에는 새로 살 곳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서울거리, 그리고 익숙한 도시의 소음까지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지하철 내부는 미국의 시끄럽고 붐비는 버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난 몇 달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줬어요. 한국은 효율적이고 따뜻하며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고 낯선 이에게도 친절했어요. 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직장이 시작됐어요.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엄청난 급여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기엔 충분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이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해 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이 제게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다녔고 한국어로 음식도 자연스럽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저만의 단골 카페, 단골 서점, 그리고 한강을 따라 걷는 좋아하는 산책로도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웃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어느 저녁,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떠나온 삶, 마주했던 두려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국회 공무원조차 충격받고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이유, 이제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죠? 이처럼 한국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마치 미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스템과 문화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